네, 세상의 모든 질문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모든 질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관리본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렉스문입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채널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메가드론님도 무슨 방송인가요? 올리셨는데 저희는 절대 뭐 법방이나 이렇게 그릇된 방송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시사, 경제, 교육, 문화 정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존재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구심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을 대비하여서 저희가 총선 특집, 선거 특집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자, 다름이 아니라 저희 소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정말 어떤 질문이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 스스로가 저희 질문을 준비해서 오문오답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랜덤하게 준비하셨는데요. 저희 PD님께서 보나파르트. 저희가 솔직히 공영방송도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식사를 거르고 앞에 있는 보나파르트 카페에서 빵을 사 먹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풍선. 저희가 항상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방송은 많이 보았지만 뭐 사실상 대다수 시청자분들에게 별풍선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기도 어려운 그러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서울특별시에서 메가드럼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유흥업소를 폐쇄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는 유흥업소입니다. 이제 저희는 유흥업소 솔직히 저는 13비기 때문에 그런 유흥업소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금 전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지 않는 분들 모두 코로나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잘 극복하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 미래통합당 요즘 제일 야당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미래통합당의 김병준 후보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메가드럼님 팬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의뢰 출마하신 김병준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요즘, 요즘 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선거가 바쁘니까요. 네, 후보님께서는 뭐 아프리카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김병준입니다. 오랫동안 대학 교수로 교직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직에 있으면서 시민단체 활동 이렇게 하다가 음, 야인으로 있던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국 그분과 함께 결국 대통령 선거까지 같이 참여해서 치렀죠. 그리고 그 정부에서 어,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도 하고 또 부총리도 하고 또 대통령 특보 정책기획위원장 뭐 등을 지내다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제안을 받고
총리 지명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당 대표죠.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출마까지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들 몇 가지를 한번 되짚어 볼까 해요. 예.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노무현 대통령 때 맡으셨는데요. 예. 주로 또 교육부 총리도 하셨죠. 교육부 장관이랑 예.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정책실장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력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뭘 하는 일이었냐면 당신은 청와대를 비서실하고 정책실을 아주 엄격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구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실은 주로 뭘 하는 데인가 하면 국가의 정책의 대강을 짜고 또 내각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국가 모든 정책의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장, 그러니까 장관입니다. 장관을 이제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확인한 기사에 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책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세종시 이전안에 대한 구상 자체는 당시 교수이셨을 때부터 제안을 했고 또 정책실장일 때 고안하셨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만났는데 네네. 만나자마자 이제 이야기한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지역균형 그리고 발전이요. 지방자치 네.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오다가 2002년 대통령 출마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고 네. 2003년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이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결국엔 지금의 세종시를 만드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만들었다 하면 좀 과하고 제안하고 그다음에 초기 기획을 하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 새로운 도시에 대한 꿈을 꾸고 뭐 그랬었죠. 뭐 이건 비유입니다만 사실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여러 학자분들이 계셨고 예. 이제 사실 그걸 세종대왕님께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예. 그 집현전에 계셨던 분들이야말로 훈민정음의 진정한 창제자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김병준 후보께서 세종시를 기획하신 어떻게 보면 집현전 학자 같은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글에 비유하는 건 너무 과한 알겠습니다. 아주 겸손하신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네. 다른 실제로 다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네. 뭐 그 이야기할 기회는 없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기고 또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뿌듯했던 그 시절이 그 정책실장 시절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힘들고 가장 뿌듯한. 예. 가장 힘들고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말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실장을 하시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총리 내정 제안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그게 참 묘한 인연인데 네네네. 2006년에 네.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가 총리를 하고 그렇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총리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네. 그때 사실상 제가 내정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내정되었다가 결국 발표는 못하고 발표 1시간 전에 바뀌었어요. 한명숙 총리로. 그렇죠. 그렇죠. 잠시 지금 온라인상으로 좀 약간 수신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다행이네요. 잘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총리가 내정이 되셨지만 되시지 못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거 소설을 한 권 좀 써야 될 이야기인데 그 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네. 그 특히 그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여루당에서요. 반대가 심했죠. 음. 왜냐하면 대통령의 참모가 그 총리가 되면 네. 이 총리의 독자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죠. 대통령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숨은 이야기가 혹시 음. 이건 뭐 재미삼아 이야기 드립니다만 네네. 혹시 총리가 되는 경우에 음. 그 2006년 총리니까 그렇죠. 총리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2007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아, 그때 혹시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 어당에서의 견제구일 수도 있겠네요. 어, 이거 뭐 재미삼아 그냥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지금은 대통령이시지만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이후에 또 예. 비서실장까지 하신 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께서는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찬성하셨나요? 총리 내정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말하자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반대했던 후보. 그렇군요. 반대를 했는지 안 했지만 모르지만 하여튼 찬성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적어도. 예, 그렇다면은 총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박근혜 예, 정부에서도 거국 내각의 총리를 내정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또 한 번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그래요? 이야기 안 드리기로 하고 그러고 보면 총리 제안을 한 세 번쯤 받았는데 세 번 다 떨어졌어요. 아니면 제대로 못 됐어요. 삼수를 했는데도 다 안 됐어. 그러게요. 예. 총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총리 내정 전문이시군요. 어, 예. 그렇다면 내전까지만. 그렇죠. 내정까지만 아쉽게. 예, 그렇다면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거국 내각 총리를 제안받으실 때 이제 예, 안철수 대표로부터 또 비대위원장 영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두 개가 그렇죠.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때 들어온 거군요. 총리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네네. 하여튼 적절한 그 안철수 대표 쪽에 네네.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게 지금 국가가 너무 위기 구도에 있다. 그렇죠. 당시 결국은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국가가 지금 위기 구도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음, 맞는 것 같다.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철수 당시 대표의 반응은 어땠나요? 음, 뭐 제 판단이나 제 결정을 존중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속으로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셨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음, 그러나 일단 그렇게 제 판단을 존중해 주셨던 것으로 음, 존중해 줬다기보다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렇게 그렇죠.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나라가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음, 이거 과연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제 자신도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몇 가지 조건을 걸었죠. 음, 예를 들어서 내각을 구성할 때 네네. 50% 이상을 반드시 야당 인사로 임명을 하겠다. 말하자면 장관들을 네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권을 달라 뭐 정권 이런 위기요.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반대 내지는 그 하지 말라는 권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선 야당이 당시 야당인 지금의 민주당이죠. 워낙 그렇죠. 반대가 심하고 특히 받아줄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안 될 것이다. 그 음, 다음에 두 번째는 매우 고생스러울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내가 총리 제의를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지만 이제 제가 안 한다 하다가 받아들였거든요. 네.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총리가 될 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총리가 될 가능성은
확률이 5% 10%밖에 안 된다. 아, 5% 10%. 예, 굉장히 그러나 높죠. 그러나 지금 나라 사정이 이러니 내가 그 5% 10%의 그 가능성조차도 버릴 수가 없다. 음, 일단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뚫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시네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후영 리날두님 별풍선 10개 선물해 주셨는데 후보님께서 이 별풍선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BJ시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병준.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출마하시기 전에는 이제 비대위원장이셨는데요. 예, 네네. 예. 비대위원장은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네네. 없다면 이제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입니다. 그렇죠, 당 대표죠. 그렇게 맡아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당이 굉장히 그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만큼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 맞아요. 네네. 당의 지지율이 대선 직후에 그 지지율이 그야말로 뭐 13%, 14%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형편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소위 친박, 비박, 그다음에 뭐 탈당파, 뭐 또 그다음에 뭐 복당파 이래가지고 당이 그냥 이 엄청난 대립과 갈등, 내부 그렇죠. 갈등과 내부 대립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려웠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렇다면은 예, 지금까지 많은 요직들을 거치셨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이러한 경력, 이러한 경험이 이번 선거에 어떠한 개연성이 있을까요? 돌아보면 말이죠. 네. 한 번도 나한테 쉬운 일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전부 어려운 일들. 쉬운 일들은 그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그래요? 다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때만 나한테 이런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제 스스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가장 험한 곳, 가장 험한 곳. 우리 그렇죠. 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곳, 음, 그런 그 험지 내지는 사지를 가겠다고 제가 미리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군데를 보다가 제 스스로 택하다시피 한 것이 지금 이 그렇군요. 이 세종시인데 험지군요. 여기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 사지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네. 득표율이 얼마인가 하면은 18%, 15% 그렇습니다. 18%. 발음을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20%를 네네네. 20%를 넘은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정도군요. 예. 그런 그러니까 관점에서 거의, 보면, 거의 당선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후보님, 그러면은 당선이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솔직히 피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말하자면 피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해줘야 되고 또 험한 곳에 가줘야지. 그리고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 정도를 해야지 당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사지로 가는데 사지를 험지로 바꾸고 험지를 격전지로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그 격전지에서 살아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장수의 마음이군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이 그렇습니다. 예.
저 후보님 방금 예. 후보님 말씀을 듣고 또 라프텔님이라는 분이 또 약간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아이고 별. 별풍선 10개 선물해 예, 주셨는데 그죠. 한번 아이고 읽어 주시죠. 감사합니다. 어느 걸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자, 그러면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네. 근데 또 후보님께서 어려운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지역 연고가 세종에는 없으십니다. 굳이 출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연고가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 연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강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이야기한 것부터 그 다음에 이 세종시가 태어날 때 그 과정을 제 스스로 제안을 했고 또 제 스스로 큰 그림을 그렸고 또 이것이 행정 수도 이전을 하자고 했는데 한때 또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그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관습법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불발이 될 뻔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세종시를 건설하는 걸로 나올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일종의 뭐 한편으로 보면 산파가 돼서 그 태어나는 과정을 다 지켜봤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인연이 어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종시에서 태어나진 않으셨지만 세종시를 태어나게 한 산파시군요. 산파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산파가 아니라 산모 아니었냐고 그러는데 그렇죠. 산모가 더 가까울 수 있겠네요. 그 어느 것이 더 가까워 저로 보서는 산파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네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대표 공약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우선은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 민주당은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방해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사실상 김병준 후보께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야당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죠. 그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정당에서 왜 이런저런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사람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이제 그 입장이 문제인데 얼마만큼 이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또 강하게 추진하냐의 문제인데 야당의 몇 사람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안 하는 건 곤란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그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법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만 해도 민주당과 그다음에 그 다른 주변에 그 작은 정당들 소위 4+1이라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그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통과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의지 내지는 그 10분의 1의 의지만 있어도 지금 국회를 옮겨온다거나 청와대의 제2집무실을 여기다가 설치한다거나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렇죠. 본인들이 무슨 야당 의원 몇 사람 무슨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봐서는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의지가 없다. 예, 정부와 지금 사실 여기에 국회의원이 누군가 하면은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 대표쯤 돼가지고 진짜 의지가 있다면 당론 딱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서 추진하면은 야당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여당 의원들 다 합친 데다가 야당의 충청권 의원들이 다 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반대 못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반대 안 할 겁니다. 그것만 해도 과반수로 훌쩍 뛰어넘는데 그걸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의지가 없는 거지. 의지가 그리고는 없다. 자꾸 지금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아직까지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행정수도로서 완성하는 이 문제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을 했다거나 심각한 회의를 한번 주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지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당대표나 예. 왜 의지가 없는 걸까요? 제가 뭐 그분들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애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지방 분권이라든가 또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그게 보이는 것이 어쨌든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집중됐으니까 이것을 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공기관들을 다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72번인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 중에 29번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에 14번의 회의를 했는데 딱 한 번 참석했어요. 그 한 번 참석한 거 딱 한 번. 보면은 아마 처음 그 회의 만들었을 때 인사말 하러 간 거 그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 태도가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아니면 세종을 행정 수도로 완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지가 그렇군요. 없다는 게 보여요. 그런 식으로요. 예,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이제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는데 예, 예, 개헌 없이 행정 수도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숨은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 드리면요. 예예.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제 그렇죠. 위헌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 결정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정문을 들고 대통령께 쫓아갔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쫓아가서 대통령님 이 결정문을 읽어보니까 수도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수도에 정의를 내려놨는데 뭐라고 내려놨는가 하면 수도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을 수도라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을 수도라고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내렸다는 것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빼놓고는 다 옮겨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허. 집무실만 놔두고 다른 건 다 옮겨가도 된단 말이에요. 다 옮겨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결정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무실도 제1집무실과 제2집무실이 있는데 제2집무실을 옮겨가는 곳에 설치해서 제1집무실처럼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의 세종시 건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결정문에 그렇게 써놨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말하자면 분원 이런 거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헌법 개정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헌법을 자꾸 덜먹이면서 헌법을 개정 안 해서 수행정 수도를 못 하겠다는 이거야말로 행정 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제 1호 공약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예.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 트리플 해제를 주장하시는데 예. 혹시 설명해 주시죠. 그 규제 해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토지나 이제 주택의 가격이 막 올라가는 때마다 그 올라가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합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제 소위 3종 세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는 투기 지역 규제를 하고 투기 과열 지구로 규제를 하고 조정 지구로 이제 규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규제가 다 적용되는 것이 서울, 강남, 서초 뭐 비롯해 가지고 서울에 한 10개구 이상이 돼요. 그거 말고는 지방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 세종시만 지방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그 3종 규제가 몽땅 다 이제 그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제가 왜 이제 이것을 좀 해제하자고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면은 사실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헌법 사실 재산권은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화해 줘야 됩니다. 최소화해 주려면은 규제를 일방적으로 가하기 전에 다른 수단으로 그 문제를 투기 과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다른 수단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가면은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지으면은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죠. 공급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왜 수도권에 강남 같은 데다가 이 트리플 규제를 다 가하는가 하면은 이 강남은 더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가하는데 세종시의 경우는 지금 집 지을 땅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은 빨리 새로운 주택지에 대해서 빨리 집을 더 짓고 공급을 늘리면서 주택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 또 그 빈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그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냅다 규제부터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도하다. 너무 국가가 심하시다. 자기 할 일은 제대로 그렇죠. 안 하고 이렇게 막 규제부터 때리면 어떡하냐. 이거부터 풀고 그 다음에 공급 정책으로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규제를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의지가 없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네. 되는데요. 예. 정부 여당의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왜 예.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지방에서 이 트리플 규제의 대상이 되었는데 왜 방관을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별로 그렇게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관심이 네. 없다. 지금 보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단체가 네네. 공약을 한 사안 중에서 공약 지킨 게 27%가 밖에 안 된다는 뭐 그런 27%밖에 안 보고서가 되는군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 사안에 대해서 그다지 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동시에 현재 이제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 같이 겹쳐서 여러 네. 어려움이 있어서 세종시 또한 상가 공실률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상가가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는데 상가가 텅텅 비었어요. 말하자면. 그렇죠. 제 지금 선거 사무실 앞도 지금 완전히 텅텅 비었습니다. 그 같은 층에 상가들이 상가 공실률이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제일 높아요. 아, 가장 그러니까 높군요. 예, 예. 그래서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면 인구 1인당 상가는 몇 제곱미터가 되면 적정하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인구 비례에서 세대 수에 비례해서 상가가 너무 많이 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이 된다고 이 분양 이제 건설업자나 LH가 이거 막 지은 겁니다. 그냥 막 지어서 자본 논리에서 막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그렇군요. 이게 이제 상가가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결국 공공 부분에서 이 상가들을 일부를 좀 뭐 전세를 얻던가 해서 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그 휴식 공간이나 학습 공간 이런 것으로 좀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빈 상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어 있는 세종시를 후보님께서 채워가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네네. 하고 다른 용도를 지금 자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기존 지금 용도가 아니라. 하여튼 너무 많고 있는 상가조차도 지금 열어놓은 가게조차도 지금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저께 네네. 제가 어떤 상가를 갔더니 옆에 상가들이 그 전부 그 가게가 물건도 다 있고 있는데도 문을 잠궈놨더라고요. 그 문 열린 집에 가서 옆에 저 주인들은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네네. 가게 주인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못 내서 가게 문 닫고 다른 데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고. 그 정도군요.
임대료 벌기 위해서 그 정도입니다. 예.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예. 그렇다면 우선 후보님 제 2호 공약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교통도로체계 개편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솔직히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제 50분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이제 주로 영등포에서 조치원까지를 1차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네. 지금 얼마 걸리는가 하면 서울역에서 조치원까지가 80분 걸립니다. 80분. 영등포에서 조치원까지가 71분이 걸리고요. 이것을 최소한 10여 분, 뭐 아주 많게는 한 20분까지 당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당기느냐? 충분히 당길 수 있는 게 우선 그 전동 차량을 바꾸고요. 전동 차량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몽하호가 곧 폐차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노후화돼서. 네. 나이가 들어서. 네네네. 그러면 그거 대신에 새로 이제 좋은 차량을 이제 넣는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으로 주로 제작한 차량이 있습니다. 네. 이런 차량이 이제 차량이 가볍고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은 선로를 달려도 좀 빠르게 달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로를 좀 손을 보고 하면은 충분히 당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조치원역까지 오는 그 선로를 당겨 놓으면 그다음에 시간이 1시간대로 들어오면은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춘천에 놀러 갈 분도 그렇죠. 이쪽 조치원에 놀러 오셔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그 환경에 저수지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원을 비롯한 세종시의 북부 지역 발전에 큰 하나의 이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그렇군요. 예.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원래 80분 걸렸던 시간이 50분으로 줄어드니까 대단한 60분대, 60분대. 예. 대단한 변화죠 사실. 예. 자, 그리고 공약 중에 조치원역 복합터미널의 현대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차를 그렇게 바꾸면 네네. 그러면서 조치원 역사를 이게 조치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하루에 호남선, 경부선이 100회 이상 이 조치원을 지나갑니다. 100회 이상이군요. 그래서 그 조치원 역사를 민자 역사로 개발해서 그 아케이드나 백화점 같은 것을 넣고 그것을 그 역사 앞에 있는 전통시장하고 연결을 하면은 소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병존 내지는 공존하는 그런 상가를 열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는 차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면은 그 밑으로 지하 차고를 만들어서 전통시장도 차량을 세우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트 하나를 가지고 이쪽 그 역에 새로 쓰는 민자 역사 쪽에 아케이드나 백화점 같은 데와 그 다음에 그 앞에 전통시장을 같은 카트로 오가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 철로 열차가 다니는 역이지만 그 뒤편에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들어서 철도와 열차가 같이 운행될 수 있는 그런 복합 터미널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요. 예. 지금 동대구역에 가면 동대구역이 보면 거기 저 동대구역을 신세계백화점이 그렇게 개발해서 지하철도 지하철이 아니라 거기 저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KTX역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을 보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미 구현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종시가 추진하는 대전 조치원 지하철 노선과 후보님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으면 좋았는데 그림 못 준비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전서 지하철이 쭉 올라와 가지고 그게 이제 소위 그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세종시가 계획한 거는 이 오른쪽으로 내판이라는 데를 가서 내판. 그 조치원과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선을 반대하고
이쪽에서 세종청사에서 오히려 왼쪽으로 와서 그 음, 주택단지를 지나서 그러니까 고운동, 아름동이라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 네, 주택단지역을 지나서 산업단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조치원으로 연결되는 그 대안 노선을 제시를 했는데 네네, 저는 제가 제시한 노선이 월등히 합리적이고 그렇죠. 또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그 아파트 지역 같은 예,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 역세권이 되는 거니까요. 예,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좋아하고 네네, 이제 저한테 계속 물어옵니다. 아 이게 아, 그 정말 가능하냐고. 네네, 또 돈은 어디서 나냐고. 그렇죠. 예산.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저 사진이 있군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가져왔는데 네네네. 그냥 김병준 라인, BJ 예, 라인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걸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당겨. 좌측으로 해서 예, 우회해서. 그래서 네네. 제가 김병준 라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종시는 앞으로 그 지하철 계획을 하면서 김병준 라인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저 돈은 어떻게 감당하냐 네, 세종시가 예산 문제도 돈도 있네요. 없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세종시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땡길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조치원까지 오는 열차가 네네. 이렇게 세종청사로 오도록 하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철도망 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세종시는 그것만 땡겨 올리면 됩니다. 그 지하철만 음, 같이 다니게 하면 되거든요. 같은 선로에 네. 국철도 다니고 네. 말하자면 새마을호 ITX도 다니고 그렇죠. 이 지하철도 다닐 수 있으니까 음, 이거는 국가가 걱정할 문제지 이 그렇네요. 세종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어허. 그래서 이건 충분히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고 또 국가는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된다. 1년에 네네. 철도 건설하는 예산이 28조 원이나 쓰는데 그 중에 불을 당겨 쓰면 된다. 제가 그럼 그렇게 국가 얘기하고 예산이니까 있습니다.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예,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쪽이 네.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야 될 일이 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 공무원들하고 이 국회하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국회하고의 그 상호 소통을 교통을 위해서라도 저 라인은 놔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후보님 그리고 방금 채팅창에 좀 제안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네, 김병준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예, 약간 요즘 또 추세가 추세다 보니까요. 또 예, 우리가 아프리카 방송이니까요. 혹시 BJ 라인으로 바꾸실 예. 생각 있으십니까? 그러네, 그러네. 아니 저는 그렇게 불러주면 너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한번 근황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최근 지역 소재 이제 대학교 총학생 회장단의 초청 대담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예. 거기에서 만약 아마 느끼신 게 많으실 텐데요. 세종 지역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의 의미와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고대하고 홍익대 여기 이 네, 조촌에 조천 쪽에 분교가 있으니까요. 있거든요. 네. 야, 그분들 저는 우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자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이 대학생 그 학생회가 중심이 돼서 네네. 그 지역 사회에 출마하는 네. 의원 후보들을 모시고 그 여러 현안들을 지역 사회 현안들을 질문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뜻있는 그렇죠. 일입니까? 이제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사회에서의 청년들의 역할이고 음, 또 그 어떤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날도 이제 그 질문이 나왔어요. 청년들은 과연 세종에서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특히 그 대학생들은 네. 지역 사회에서 볼 때 일종의 그냥 소비자로서의 위치만 있어요. 교육 소비자, 맞습니다. 교육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라면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커피를 마시든 그렇죠. 이런 그 음식 소비자고 또 그 다음에 지역 사회의 문화를 소비하고 이 소비자로서만 이 말하자면 매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위치를 앞으로 좀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 내지는 공동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아. 하도록 해야 된다. 그건 뭔가 하면 그래서 고대와 홍대 사이에 일종의 스타트업들이 들어가는 이 퓨처밸리, 미래밸리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특히 고대와 홍대는 이쪽에는 그게 많습니다. 이과계통과 디자인 그렇죠. 계통.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또 학생 때나 졸업 후에 이 퓨처밸리 스타트업들이 들어가는 곳에서 같이 일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생산자와 공동 생산자로서의 그런 역할이 앞으로 더 부각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반드시 나도 그렇게 좀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막 환호성을 지른다든지 너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근데 혹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든지. 굉장히 쿨한 자리였거든요. 쿨한 자리였나요? 예, 왜냐하면 후보들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렇군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네네. 그래서 모든 후보를 다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보들을 불러서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네네. 내가 3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내가 테스트를 주기는 그렇네요. 많이 했는데 학생들한테 시험 받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셨으니까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학생들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학점이 몇이다. 혹시 예. 후보자님께서의 그날 자리는 어떻게 학점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요? 역시 선생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의 질문을 제가 채점을 하자면 질문은 한 95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오늘 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제 3호 공약 교육혁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 중에서 인상 깊은 게 글로벌 명문 사립학교 유치가 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전부 엘리트 학교나 초특급 엘리트만 들어가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종시에는 이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여기에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국책 연구기관에 외국인도 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서 들어온 한국계 지식인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여기 세종시에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전부 아마 서울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한국어를 못하는 뭐 외국인이라든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어가 좀 어눌하다기보다는 익숙치 않은 그런 자제분들은 여기를 데리고 내려올 수 없단 말이에요. 학교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도시의 특성상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유치하고 또 여기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자식들이 학교 다니는 이런 외국인 학교가 아니라 국제학교를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이분들의 자제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지역에서도 틀림없이 자신의 그 자녀들을 외국의 보딩 스쿨이나 이런 데 보내겠다는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게 멀리 보내지 말고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이 국제학교에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제 국제학교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세종에서는 국제학교를 이게 넣을 수가 없었던 게 이 국제학교가 주로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는가 하면은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만 주로 설치하게 돼 있어가지고 송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대구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종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니까 그렇죠. 특별자치니까요. 특별자치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좀 열게 해주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학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학비가 이런 학교는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연간 굉장히 비싼 그렇죠. 학교들인데 대체로 외국인 학교들이 또 아니면 국제 학교들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네네네.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외국의 보딩 스쿨에 유학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싼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비싸지만 그래도 외국에 가는 것보단 싸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런 학교에는 내국인의 수가 딱그 이제 들어가는 쿼타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내국인 학생 수를 몇 퍼센트로 한다. 보통 5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50% 이내에 이 세종시에 사는 사람에게는 좀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종시 있습니다. 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예, 예. 그러면 사실상 세종시 자체가 뭐 외국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외국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네네. 차라리 여기서 이 국제학교에 다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비싸긴 하지만. 근데 여기 또 이제 채팅 중에서 보노보노 X라는 님이 음. 여기에서 50%는 좀 너무 세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50%라는 거는 네, 제주도에 4개의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렇죠. 그 국제학교가 지금 내국인 비율을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선례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말씀하신 예. 사례겠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그쪽이 하니까 따라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네. 그 50%를 해보니까 네. 아마 그것이 적정하다 싶어서 그것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공약에는 없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 예, 지금까지 이제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이 장관, 정책실장, 부총리 그리고 총리 내정 세 차례의 총리 내정 그리고 또 제일 야당 대표도 하셨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총리님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게 하나가 있네요. 예. 대선 주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게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이야기는 드려야 되는 게 네네네. 사실 권력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그 행복한 그 노후를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칼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이다.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 예, 쥐는 순간에 베이고 한참 그 휘두르다 보면은 그 칼끝이 자기 몸 속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질 수가 없고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네네. 위험한 건데 그것을 자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덤비는 거거든요. 대통령 네네. 되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 권력이 뭔지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것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네. 항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있고 어느 순간에 또 그 자리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책실장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그 자리에 있고 또 야당 대표를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열심히 다 하는 것 그리고 나라 걱정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하시고 만약 정말 기회가 와서 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와서 김병준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세종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하죠. 그야말로 행정수도로서 그것뿐만이 완성.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완성하는 게 세종의 다 완성이 아니고요. 네네. 행정수도 완성은 되겠지만 여기는 뭔가 하면은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과 저 같은 사람이 세종을 열 때는 세종이라는 도시를 건설할 때는 일종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도시를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도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이 도시에서 실험하고
이 도시에서 창의적으로 또 해보고 그러면서 이 도시에서 성공하면은 다른 도시로 확산시키고 이런 것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 규제가 약한 도시, 규제 완화가 많이 돼서 자유로운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정신 속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꿈꿨는데 네네. 반드시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음, 제가 생각한 도시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네.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그 아, 특별자치가 붙은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네네. 이 도시들 안에서만큼은 보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음, 자유롭게 자유로운 문화를 즐기고 자유롭게 공연하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이 그렇군요. 자유가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유가 넘치는 세종시 또한 예,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자유가 넘치는 도시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네네. 결국은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선 간단한 실시간 질문 후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예, 자, 우선 라프텔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예. 특별히 있으십니까? 아,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가티브라기보다 이제 네, 상대방의 공약에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을 하죠. 네네. 나는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다고 본다라든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약에 관한 토론 그리고 그 미래에 관한 토론을 하지 지나간 과거를 놓고서 토론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후보님 말을 들어서 그런지 뭐 우주방위구님이나 아니면은 예. 공방 매니아님이나 많은 분들이 세종시로 이사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이 세종시를 제가 아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나면 아, 그렇게 좋네요, 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 화두 마주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후보님, 예. 김병준 후보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은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한테는 기쁨입니다. 기쁨. 가족은 기쁨이다. 예, 그렇다면 김병준 후보님에게 노무현 대통령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요. 그리움. 그리움. 예, 그러면 후보님,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 균형 발전과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단판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후보님에게 문재인이란? 그 전에 잠깐 드리면요. 예, 정말 단판을 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일 당선이 되면은 우리 야당의 의견을 통일시킬 겁니다. 이 네, 행정 수도를 완성하고 세종을 완성하자는 그런 방론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던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때 생각한 그대로 하자라고 하면 아마 거절을 않을 것이다. 거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면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냐라고 네네. 물으셨는데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네, 안타깝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잘못된 길을 자꾸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일의 순서나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지금 잘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또 후보님께서는 예전에 민주당이 세종시를 전리품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렇다면은 김병준 후보에게 그 세종시 어떤 의미입니까? 세종시는 저에게 꿈입니다. 꿈이다. 자, 그러면은 김병준 후보님께 묻습니다. 예, 이번 선거, 이번 선거는 결국에는 예. 어떤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과연 어떠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요. 네,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특히 지금 이 방송은 청년들이 많이 그렇죠.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 이 청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면 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험분이 많다. 좀 전에 제가 재정만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국가 부채 내지는 국가 채무가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청년 세대에게 그 부담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제가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국가가 돈을 써야 되면 써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금 피해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돈을 써야만 써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그만큼 쓰게 것 같으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드느냐의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산업과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며 또 어떤 산업으로 우리의 경제를 더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약하거나 없고 자꾸 그런 상태에서 돈을 자꾸 쓰기만 하니까 지금 청년들의 미래가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동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혹은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도전과 예,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예, 김병준 후보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액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고가 때로는 누군가의 깨달음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죠. 고통으로써. 마찬가지 클럽을 배회했던 누군가에게, 저처럼 운전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에게, 오늘의 아픔에도 내일은 더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